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얼굴을 꼭 고쳐줍시다. 나이 어린 소녀인데 그래야 시집을 가지 않겠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약까지 구해다가 거듭 정령수술을 시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었을 때 그는 목매어 격정을 터쳤습니다. 아버지 김성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승리를 마련해 나가신 소령님의 전승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었던 경의하는 장군님, 감히 깊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정전담판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새운 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위험한 전선길을 달리시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장인 개성의 이 중전 담판장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전사들은 놀람과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무들이 싸우고 있는 곳인데 왜 내라고 나오지 못하겠는가고 흔히 말씀하시며 적들의 숨통을 거머쥐고 항복수를 받아낼 명안들을 가르쳐주신 어버이 수령님, 백수십 차례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또다시 판문점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을 강력한 조치들과 방도들을 연이어 밝혀주시면서 점전선의 멸족의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 그 어느 갈패도 있어본 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강대성의 신하를 입버릇처럼 내오던 미제가 영조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제의 항복 도장이 찍힌 정전 격정문에 승리의 서명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자국 땅의 제1해방의 날인 전승의 치리치를 안아오시려 어버이 소령님께서 무려 51,200여리의 불멸의 전시 현지 지도 노정을 이어가시며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과 상사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으니 그처럼 위대한 소령 희세의 최고 사령관 천재적 군사전략가가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까. 해방전쟁에서 미제국주의를 다승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를 온 세상에 장엄하게 선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 영조선의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어 적과 민족의 운명, 인류의 정의 위협을 수호해 주신 절세 용장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끝없는 칭송, 행성을 진감했습니다. 그리의 천만 군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하의 불빛 속에서 귀중한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어버이 소령님의 위대한 업적 더더욱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국 땅에 안아오신 승리의 7.17을 더욱 빛내어 가시는
돌세출의 천하제일영장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육령령도 따라 우리 군대 완미는 어버이 소령님의 영원 물멸할 전승업적 후손만대에 길길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날강도적인 침략 야망을 드러내놓은 때로부터 백수십 년 세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로 가슴을 끓게 하는 중앙계급 교양관의 반미교양편 전시장.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괴뢰 정부를 조작하고 신식민주의적 지배체계를 확립한 후 조선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미쳐날뛴 역사적 사실 자료 앞에서 우리는 놈들이야말로 조선 전쟁의 도발자 날강도 무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사무치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제야말로 조선 전쟁의 도발자라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가 조선 전쟁 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여기 전시된 모든 자료들은 미제야말로 갈 데가 없는 조선 전쟁의 도발자라는 뚜렷한 증거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미제가 지난 조선 전쟁을 도발한 기본 목적은 우선 놈들의 세계 지배 야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는 저들의 세계제패 계획을 대외정책의 기본 고리로 삼고 제놈들의 세계제패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제의 세계제패 야망이 보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투르맨주의였습니다. 1947년 3월 이 투르맨은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세계는 지금 미국이 지도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떠버리면서 악명 높은 투르맨주의를 내놓았습니다. 이해 6월에는 미 국무장관 마샬이 전쟁으로 쇠약해진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이 미국이 원조를 주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이 투르맨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냉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며 마샤라는 투르맨주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준 달러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미제는 혁명 역량과 반혁명 역량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고 세계 혁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건에서 다름 아닌 이 조선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켜 세계 혁명에 불을 꺼보려고 작동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 배상 문제 특사 에드원 포레이드는 1946년 6월 22일 투르맨에게 보낸 비밀 보고에서 솔직히 말해서 조선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걸려있는 사상상의 싸움터이다. 다시 말하면 패망한 봉건주의에 도전하여 민주주의가 설 수 있는가 아니면 공산주의가 강하게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장소로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미제가 일찍부터 조선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정치투쟁의 대결자로 사상상의 싸움터로 규정하고 그것을 저들의 장래 문제와 관련되는 극동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뚜렷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려고 한 기본 목적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미국의 경제 형편에도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시기 무기 장사로 막대한 리얼로도 비대해진 미국 경제는 전쟁이 끝나자 점차 불경기에 직면하여 1948년부터 1949년 경제 공황에 말려들었습니다. 이런 경제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조선이든 그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음 목적은 또한 조선에서 혁명 역량이 더 강화되기 전에 그를 압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공화국 국방부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력이 급속히 강화되어 왔으며 이것은 미제의 남조던 강정과 전쟁 정책의 커다란 장애로 됐던 것입니다. 하여 미제는 공화국 국방부의 혁명 역량을 11기에 없애버리고 작동했습니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을 기어이 도발할 목적 밑에 남조선 사회의 파쇼화의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놈들의 총알바지로 쓸 괴뢰군을 누리고 침략무력을 강화하는 데 미천할 때였습니다. 미제는 괴뢰군을 조작한 후 괴뢰군 사단들을 증설하며 해군 및 공군 등 군종을 따로 내오고 그것을 미국식 장비로 무장시키기 위해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무려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주었습니다. 당시 남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뉴욕타임스지 특파원은 미국 장교들이 훈련시킨 모든 외국 군대들 가운데서 남조선 군대는 가장 미국화된 군대이다. 그들은 미국식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미국제 자동차를 타며 미국제 무기를 휴대하고 여러 해에 걸친 맹훈련의 결과 미국인처럼 행동한다. 미국 군사 고문단이 남조선 국방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뢰군 증강과 함께 미제는 공화국 국방부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림진강 일대로부터 동두천, 순천에 이르는 중요 지역에 반영구적 군사시설들을 구축함과 동시에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전어와 참호들을 굴설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침략전쟁 준비는 하나부터 10까지 미제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조작됐으며 미제는 침략전쟁 준비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공화국 국방부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위에서 1950년 6월 25일에 조선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이전부터 38년선에서 빈번한 무장도발 작동이 감행되었습니다. 미제의 지시에 의해서 괴뢰 군종은 1947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에 무려 5,156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무장도발 작동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4건 이상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49년 무장 침습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벽송군 태탄지구와 운파산 금천 앞의 송악산, 강원도 양양지구의 고산봉에 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허린부대 후방교란 작전과 괴뢰 해군 제1함대의 몽군포 기습 사건은 그 성격에서 가장 악랄성을 띤 도발이었습니다. 적들이 감행한 침습 사건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의 치열성, 전선의 넓이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서방 출판물들은 이 사건을 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놈들이 전쟁 도발 사건을 왜 감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놈들은 끊임없는 무장도발 책동을 통해서 새로 구성된 국방군의 실력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높여주기 위한 데 있었고, 이 과정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한 데 기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놈들의 무장 침습 사건은 그때마다 우리 경비대의 자의적인 반격에 의해서 매번 격파되었습니다. 그때 놈들의 무기를 넣어간 그 일부가 여기 존시되어 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전쟁 도발 책동은 공화국 경비대의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걸음마다 격파 분쇄됨으로써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제의 전쟁 도목들은 참패해서 웅장한 교훈을 찾을 대신 다른 방향에서 전쟁 도발 준비를 미친 듯이 다그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제놈들의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날뛴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절천지 원수들이며 이놈들과는 총대로 맞서 기어이 결판을 내야겠다는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우리는 상관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내들의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고 시냇가의 버들개지가 탐스럽게 움트는 화창한 봄날, 내저국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고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커가는 일요일의 아침,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에서 모두가 기쁨에 겨워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지만 한 노인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우리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그 배고치는 청년들 속에 우리 선전녀석도 있시다. 아직금 지금 높이 날아오는 공을 이시다 까는 거이 바로 우리 선전녀석이다. 우리 선전녀석이 반육도롱복을 쏘기 때문에 뭘 썼는가 하고 아침에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전녀석이 하는 말이 저거 해방 전쟁의 시기 적들이 만행 자료를 써서 오늘 학급에서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 고향 땅에서 벌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삼삼이 떠올랐다. 이렇게 서두를 땐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구역 외성동에 사는 김효난 전쟁 노병이었습니다. 노래에도 있지만 그의 고향은 정달새가 정달의 나라이고 어국빛과 무르익는 강서구역 삼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지조놈의 모순꾼 자식으로 태어난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서야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도 그처럼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오목한 시련은 고향 땅과 공부밖에 모르던 그를 원수 경멸의 길에 영약 떨쳐 나서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적들과의 가열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속에서도 고향에서 보내오는 부모 형제들의 편지는 그에게 언제나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사랑하는 고향 땅을 한 목숨 다 바쳐 지켜갈 맹세를 더 굳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면당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온 한 장의 편지를 받은 그는 전선 원호에 앞장섰을 부모 형제들의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 것만 같아 서둘러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그의 온몸은 삽시에 굳어졌고 가슴은 찌르는 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전선에서 보내온 동무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기다리는 동무에게 글로 적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은 꼭 소식을 전해야겠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동무의 어머님을 비롯해서 맏형님, 삼촌 등 16명이 1950년 10월 24일에 적들에게 부참히 학살됐습니다. 쓰러진 부모님들과 고향 사람들의 원한을 1100배로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금시라도 피를 토하며 쓰러진 어머니가 땅을 차고 일어나 내 아들아 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부르짖는 듯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의 피가 끓어버렸습니다. 원수에게 피살된 부모, 형제, 친척들의 원한을 꼭 갚아달라고 한 면당 위원장의 절절한 부탁을 그는 심장으로 새겨안았습니다. 미대 살인귀들은 그의 부모, 일가 친척 16명을 죽이고도 성차지 않아 21명의 친척들까지도 인민군 후방가족이고 모범농민이었다고 무참히 학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제 살인귀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는 김효난 전쟁 노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21명의 일가 친척을 학살한 내용을 알고 싶어 그와 함께 수산리 계급교양관으로 취재길을 이어갔습니다. 전하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반세기 이상 흘러갔지만 아직도 기존에는 면당위원장이 미제 살인귀들에 의해 학살된 부모 형제들과 고향 땅 사람들의 피원한을 꼭 풀어달라고 절규하던 그 목소리가 쟁쟁이 들려오는 듯하여 수산 땅을 자주 찾곤 한다는 김효난 전쟁 노병. 우리가 그와 함께 찾은 수산리 계급교양관은 이것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전체 용납 못할 살인 악마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대고 절규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우리 수산 땅을 강점하고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김준묵의 가족 37명을 이렇게 야수적으로 생매장에 삭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김준묵 노인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에게는 7남매가 있었는데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당시 1950년도 6월 10월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종진 고급대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책본을 책상 위에 놓은 채 실천면에 전원해서 전선에 나갔습니다. 1951년 과학군대에서 고향에 편지 하나 보내서 내가 고향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했는데 6월달도 안 오고 7월달도 안 오고 8월 14일에야 이 편지가 왔는데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서는 안 오고 그때 당시 면당 위원장에서 나에게 편지 왔습니다. 예. 아마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면당 위원장 동지로부터 편지를 받으셔서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학살됐는가 하는 사실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손자 손녀들이 그때 당시 학살 경우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미지아 계급적 원수들이 김준묵 노인의 집에서는 3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내고 둘째네 집에서는 2명의 아들을 군대 내보냈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군대 나갔으니까 전선문호도 잘했고 또 집안에 단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질빨개의 가족이라고 해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37명이었는데 그들 다 끌어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매장에 삭살했습니다. 그때 4살짜리 철없는 아이가 놈들이 훅을 막 끼얹으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서 안 보인다고 엄마를 찾으면서 구덩이 밖으로 막 기어올라왔습니다. 그때 놈들은 생매장터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아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구덩이 밖으로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입에 홀골 한삽 쓸어넣어 새까맣게 찔겨 죽게 한 다음에 아이의 시체를 이 구덩이 안에 다시 던져 넣어주면서 너희들도 빨리 이 시체나 받아안고 조순길에나 가보라고 짓거려대면서 가족 친척들을 야수적으로 다 생매장에 삭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평산 여성이라고 가족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나갔고 놈들이 끌어왔는데 이 장소에서 그때 놈들이 이미 생매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평산 여성이 적하이를 손목 잡고 올리려고 하니까 이리떼처럼 달라붙어서 평산 여성을 질질 끌고 가서 나무에 끌어맨 다음에 국부에 말뚝을 받고 낫으로 가슴과 배를 갈라서 처참하게 삭살했던 것입니다. 정말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김춘목 노인의 가족 37명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모든 참관자들이 원수에 대한 1100배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면 두를수록 세대한 불타는 족교심을 두말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할아버지가 개국투쟁의 전초선에서 자기의 한 생을 다 바쳤는가를 다시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모 친척을 다 잃은 그를 따뜻한 사랑의 한 품에 안아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한쟁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극진히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불빛 찬란한 수도의 밤거리를 걷는 우리의 귓전에는 김효난 전쟁 노병의 말이 금시론 듯 쟁쟁이 울려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잊지 못할 것은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던 변당위원장의 증오와 복수에 찬 목소리이다. 서산 땅의 영혼들이, 아니 억울하게 생매장당한 이 땅 우리 부모들이 복수를 부탁하며 피타게 절규합니다. 미제는 승량이, 미제와는 한 하늘을 이고 절대로 살 수 없다. 세월은 흘렀어도 산천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미제 야수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수자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미제를 깡그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쓰라린 피의 교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귀중한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의 역사 속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푸에블로 사건도 있습니다. 푸에블로 사건은 이제 무장간첩선인 푸에블로가 우리나라 용해에 깊이 들어와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영영한 우리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는 미중앙정보이 직접 확인한 간첩선으로서 배는 전파로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 군사 기들의 위치를 판정할 수 있는, 그때로서는 아주 정밀하고 현대적인 여러 가지
정탐 설비들로 장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푸에블로 임무는 조선민주공화국 해안에 배치된 군사 대상물들과 조선인민군 해군이 기동 상태를 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그때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도들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군사 지형들의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사세보항을 떠나 우리나라의 영해에 여러 차례 침입해서 정탐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에 얼마나 강분해 왔으며 간첩선이 우리 영해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납포는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습니다.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납포되었다고 사실을 얻어하면서 도적이 매료되는 격으로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사과하며 미국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날강도에 거꾸로 된 논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제의 광란적인 새전쟁 도발책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1968년 2월 8일에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혁명적 입장을 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이 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 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푸에블로 사건 때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사회관의 청년들이 그 반미 기세는 그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과건 그 청년들, 많은 그 청년들과 같이 인민군대 거기에 복도할 것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입장에 서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결심을 채택해보라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 저는 미국 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납포한 미제 무장 간첩선을 먼 훗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 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단호한 입장과 위력 앞에 미제는 드디어 항복하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과 적대 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슨은 사제문을 읽어보고 미국이 생겨 역사에 남긴 사제문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외국의 한 도서에는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죄했고 누가 승리하였는가? 굴복한 것은 미국이었다. 푸에블로호가 납포되고 승무원들이 조선에 억류돼 있는데도 제7함대는 조용히 조선 해협을 떠나가 버렸다. 미국 병사들의 포로 생활은 근 1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고 그해 12월 23일 미국 정부가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죄문을 발표하고서야 겨우 석방되었다. 조선에서 패배한 미국 대통령 존슨은 재선되지 못하였다. 케네디의 쿠바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록 영화로 거듭 방영되고 있었지만 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조미 대결과 미국의 굴복은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미 해군의 한 퇴역 서장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하여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푸에블로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납포되어 전리품으로 수십 년 동안 옥료되어 있는 푸에블로호가 미국에 주는 수치는 매우 큽니다. 이제 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소령님과 당의 둘이의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널리 시비했으며 우리 당의 자위로선의 정당성과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제가 지난 세기 60년대의 푸에블로 사건 때의 쓰디쓴 참패를 망각하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며 조미 대결전의 역사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이 둘이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만을 또다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으로 비적인 철가 우리의 땅 크나간다. 운명의 화신들이 한 번 부르면 죽지는 불바다 되리. 우리는 용감한 조선의 땅 크려 순별의 돌파문은 우리 지킨다. 언제나 땅 크게 지킨다. 지금도 나의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유치원생인 딸이를 찾으러 유치원에 갔다가 목격한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너름의 정신이 없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가 이쯤의 한방에 이르렀을 때였다. 다시 울어봐요. 더 슬피. 아니, 교양원이 아이를 울리다니. 마치 자기 아이를 울리기라도 하는 듯 나는 그 방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자, 좀 더 슬프게 울어요. 분명 교양원은 슬피 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얼마 후에야 나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예술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 없던 지난날의 한 어린이가 먹을 것을 찾아 떠난 아버지를 기다리며 배고파오는 대목이 잘 되지 않아 교양원 처녀가 무척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양 어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요. 지양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아버지는 밖이 캄캄해졌는데도 돌아오시질 않아요. 밖은 춥고 일은 또 얼마나 힘들겠나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슬프게 한번 울어보자요. 하지만 그 어린이는 교양원의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마치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선생님, 난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때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린이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다. 한순간 방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정녕 불행을 모르는 어린이의 눈물이었다. 춥고 배고픈 아이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라는 행복한 저 어린이의 눈물. 그것을 보느라니 나라 없던 지난날 우리 어린이들이 흘리던 불행의 눈물이 되새겨졌다. 흡혈귀 같은 지주놈의 지배에 빚값으로 끌려가며
발버둥 치던 불쌍한 어린이들의 눈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기진 배를 그려안고 굳은 일에 시달리던 수많은 어린 모습들의 눈물. 문득 얼마 전 텔레비전으로 방영됐던 계급교양 주제의 온화한 편집물이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놈에게 많은 뇌물을 섬겨바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주놈은 도적고양이처럼 주위를 살피며 북에 들어와 윤희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주려고 굵어모은 누룽지 덩이에 쥐약을 뿌려놓았어요. 하루 종일 허기진 배를 달래며 제주집 부엌대기로 일하는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는 불쌍한 어린 윤희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먹다 버린 누룽지조차 그에게 차려지는 것이 아까워 개모기를 훔쳐먹었다는 죄를 들시고 어린 윤희를 살해하려는 악독한 지주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증오의 빛이 어려 있었다. 이때 어머니를 찾아 지주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윤희를 본 지주놈은 숭냥이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먹돌미를 덥석 거머쥐고 빨리 지약을 가져오라고 내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편네가 지약을 푼 물사발을 들고 나오자 지주놈은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치는 어린 윤희의 입을 강제로 벌려놓았습니다. 내편네가 사발을 윤희 입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술 심부름을 했던 윤희 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너무도 격분하여 네 놈들도 사람이냐 이 진실말도 못한 놈들아 하며 수리는 통으로 지주놈이 대갈통을 내리쳤어요. 정녕 나라 없던 그 세월, 개보다 못했던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준 진정한 품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따스한 결함에 안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신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어버이 품이었다. 지금 저 남녘땅에서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꽃망울 진 가엾는 어린 영혼들이 차디찬 바다 밑에 수정되었다. 나라 잘못 만난 죄 아닌 죄로, 세월을 잘못 만난 죄 아닌 죄로 원통하고 절통하게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분노의 옥이 막혀 까무러치고 있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있었던가. 언제 어디서나 왕으로 살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그 품 속에서 행복의 웃음꽃만 피우고 있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합쳐도 못다 비길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의 세계에 운명을 맡기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며 그 미래는 얼마나 창창한 것인가. 내 마음 즐겁다 선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살아. 불행이란 말조차 모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형상할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한 유치원생의 눈물. 그것은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는 복받은 우리 아이들이 고마운 우리 당에 드리는 담없는 고마움의 눈물로 안겨왔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더더욱 우리 당, 우리 제도의 귀중함을 새겨안게 되었다. 나는 행복한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더 활짝 웃어라. 이 고마운 제도를 옥색에 지켜가는 미래의 역군들로 씩씩하게 자라거라.
하늘 들에 꽃이 피어 정달새 노래하는 나소처럼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깊은 밤 어둠 속에 신음소리 흐른다. 오랜 심장에 붉은 피맹그로 나섰다. 섬의 길로 고향을 위하여. 푸른 온도 올라서서 배움에 즐거웠던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타다 남은 담벽에 동구에 피우려 있다. 어린 가슴에 증거의 푸른 이름 나섰다. 복수의 길로 동구를 위하여. 하늘 푸르고 시내 맑은 우리 조국 땅에서 피에 줄인 침략자 모조리 죽으시자. 부모 형제 핏자국은 우릴 보고 외친다. 우리 높이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 승리의 길로 조국을 위하여. 경리하는 김정은 농치께서 평양 유가원 애원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농치께서 평양 유가원 애원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육군중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품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술계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일도 세워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도 지도해 주시었고 자재보장 대책을 세워주시었으며 나라의 건설 교육자 부대로 자랑 떨치는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를 건설에 투입해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명령을 받아 안고 건설장에 진출한 군인 건설자들은 단 며칠 사이에 골착 공사를 끝낸 데 이어 걸조 공사를 심했게 벌림으로써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평양 유가온 애관 건물의 자태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경야는 김종운 동측에서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평양 유가온 애관이 일떠서는 것은 정말로 명당짜리라고 하시면서 유가온 애관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 건축물로 일떠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요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며 야외 및 실내 물놀이장과 오락실도 특색 있게 꾸려주고 보육원 교양원들의 생활실은 물론 후생시설들도 잘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유가원과 애관의 원아들은 다가서 유치원생들인 것만큼 책상과 걸상 침대를 아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가구와 비품 집기리들을 당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유가원 애관의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을 동심에 맞게 재미나게 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모든 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자들이 한 장의 벽돌 한 삽의 몰탈에도 당의 의도와 애국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의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평양 유가원 애관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 것은 이것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유가원과 애관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김종운 동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평양 유가원 애관 건설을 올해 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함으로써 당종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미소와 친근한 음소 인덕의 하늘 같아 끝없이 안기고 싶은 온순이 그 품이 지소와 외진 삼초서 조로도 산골이 멀